そこにある命をこの世から駆逐するまで。 진격의 거인은 애니가 아니라 역사다. 이 말 들어보셨나요? 한 댓글에서 본 말인데 저는 정말 이 말이 와닿았습니다. 진격의 거인은 단순한 액션 애니가 아니라 역사를 관통하는 정치 철학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군주론을 읽던 중 문득 이런 생각에 빠졌습니다. 에렌 예거는 마키아벨리즘적인 인물이 아닐까. 그리고 마키아벨리가 진격의 거인을 보게 된다면 에렌을 어떻게 평가할까 라고요. 15세기 후반 이탈리아는 지금의 하나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베네치아, 피렌체, 밀라노, 나폴리 등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서로 싸우며 분열된 땅, 바로 그 한가운데 피렌체에서 한 남자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콜로 마키아벨리. 그는 귀족이긴 했지만 부유하진 않았습니다. 공직에 들어간 마키아벨리는 수많은 왕, 교황, 용병대장들과 만나며 정치의 이면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도려달하던 그리스도교의 오래된 종교 윤리도, 모든 도덕적인 것은 선한 것이라고 주장하던 키케로의 도덕 정치도 더는 먹혀들지 않았죠. 교황이 첩과 자식을 거느리고 정치가가 깡패가 되고 깡패는 용병대장이 되어서 깡패 같은 정치가를 섬기는 시대였습니다. 그는 이상적인 정치가 아니라 배신, 기만, 전쟁, 암살, 종교이용 등 모든 수단이 뒤엉킨 권력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뒤집힙니다. 1512년 오랜 공화정이 무너지고 메디치 가문이 권력을 되찾자 마키아벨리는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는 1513년 메디치 가문에 대한 반란 혐의로 투옥되었습니다. 결국 다시 공직으로 복귀하기 위해 자신이 평생 본 권력의 본질, 그것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 책이 바로 군주론입니다. 누가 읽느냐에 따라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책이 된다. 당신은 폭탄을 쥐고 있다. 이것은 책이 아니라 폭탄이다. 군주론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그는 말합니다. 정치는 도덕이 아니다. 목적이 정당하다면 수단은 얼마든지 취해도 된다. 마키아벨리는 정치에서 선한 의도만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사랑보다 두려움이 낫다. 잔인함은 때론 질서를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철학은 몇 세기가 지나 에렌 예거라는 캐릭터를 통해 또다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괴물이 될 수 있는가? 인간이란 잘 대해주거나 아예 끝장을 내야 한다. 인간은 작은 피해에는 복수하지만 큰 피해에는 복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어쩐지 에렌 예거를 떠올리게 하지 않나요? 에렌은 자유를 위해, 친구들을 위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끔찍한 학살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합니다. 군주는 목적을 위해 잔인함, 기만, 배신조차 감수해야 한다. 에렌은 이 말을 그대로 실천한 인물이었습니다. 진격의 거인을 처음 볼 때 우리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생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 안엔 권력, 도덕, 폭력, 정당화, 그리고 희생이란 정치 철학의 문제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에렌은 결국 땅올림 전략을 택했습니다. 레벨리오 수용소를 기습하고 최종적으로는 땅올림을 일으켜 전 세계 인구의 80%를 말살했죠. 그는 완전한 공포를 만들어냄으로써 복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마키아벨리식 표현으로 하자면 공포는 유지하되 복수는 막을 만큼 철저하게를 실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키아벨리가 강조한 것은 이것입니다. 군주는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을 받는 편이 낫다. 그러나 증오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에렌은 사랑받기를 포기하고 두려움과 증오를 스스로 선택합니다. 모든 악행의 책임을 자신이 뒤집어쓰고 동료들에게조차 자신을 막도록 유도하죠. 그는 오히려 모든 증오가 자신에게 집중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마키아벨리의 관점으로 보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라디섬은 잠시나마 면죄부를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에렌은 군주의 모습보다는 희생을 짊어진 순교자의 모습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반면 조사병단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학살은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아무런 대안도 없었습니다. 절대로 땅울림이 좋은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에르디아인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을지 모릅니다. 에렌은 단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졌지만 그들은 결국 결단을 피하려 한 것은 아닐까요? 땅올림 이전 파라디섬은 겉으로는 하나였지만 속으로는 균열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사병단은 오랫동안 거인과의 싸움에서 희생을 감내하고 평화를 꿈꿨죠. 그들은 국제사회와의 갈등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대화를 통한 해결과 공존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에렌 예거와 그의 지지자들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위협 앞에서는 전쟁만이 답이라고 믿었습니다. 에렌파의 수장인 플록은 점차 권력을 장악하며 더 강한 힘을 주장했고 섬 안에서의 점점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섬 내부에선 이렇게 두 갈래 길이 생겼습니다. 평화를 꿈꾸는 조사병단과 힘과 공포를 무기로 현실을 지배하려는 예거파.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편이 아니면 적이다 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이 자리를 잡으며 섬은 조용한 내전 직전에 긴장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때부터 파라디 섬은 생존을 위해 남을 학살해야 하는 필연적 기회에 놓였습니다. 마키아벨리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봤을까요? 군주론을 읽다 보면 마키아벨리는 단순한 독재나 잔혹함을 찬양한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저 국가의 안정을 위해 현실적인 통치수를 강조한 정치 현실주의자입니다. 필요하면 단호히 행동하는 군주가 필요한 것이지 국민이나 백성의 지지를 전혀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군주론에선 마키아벨리를 이상적인 군주로 체사레의 보르자라는 잔인하고 효율적인 독재자를 꼽았습니다. 아버지가 교황이기에 아버지의 힘을 빌려서 때로는 참혹한 짓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사자의 힘과 여우의 교활함을 겸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렌은 그보다 더 극단적이었지만 마찬가지로 목표를 위해 괴물이 되는 것을 감수한 인물이었죠. 여기서 프록폴스터라는 인물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에선 분명 비호감 캐릭터가 맞습니다. 그의 근본 없던 과거와 과격함, 냉혹함, 잔인한 방식은 시청자들의 반감을 샀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파라디 섬의 에르디아인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본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수십 년간의 억압과 증오, 그리고 끊임없는 공격과 배신 속에서 에르디아인들은 지배받는 고통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의 분노와 두려움이 쌓이고 쌓여 결국 광기로 터져나오고 말았죠. 그런 그들에게 프록은 단순한 비호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한 손이었고 이제는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대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기대고 그의 힘을 믿었을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아마도 이런 프록의 선택을 이해하고 심지어 그의 편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냉혹한 현실 속에서 질서를 세우는 길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애니메이션이라는 창을 통해 그를 평가했지만 실제로 그가 서 있는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의 깃발 아래에 모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그것이 정치의 잔혹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마키아벨리라면 이렇게 말했겠죠. 목숨을 걸고 악마가 되어 질서를 세운 군주는 비난받기보다 평가받아야 한다. 에렌 예거는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군주가 감당해야 할 짐을 혼자 짊어진 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겼습니다. 지금은 다를까요? 에렌의 레벨리오 수용소 기습을 보며 자신이 겪은 끝없는 증오와 억압을 분출하는 장면, 저도 모르게 그 광기의 분출이 통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히틀러에게 열광한 독일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안과 좌절 속에서 한 사람에게 희망을 걸었고 그 희망은 곧 무서운 증오와 파괴로 변했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구분이 안 가는 이 잔혹한 세계에서 만약 또다시 그런 자가 등장한다면 올바르게 판단하여 과거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gewesen bin, dass ich gearbeitet habe, dass ich mich in diesen Jahren für dich eingesetzt habe, dass ich anständig meine Zeit verwendet habe im Dienste meines Volkes. Gib du jetzt deine Stimme ab. Wenn ja, dann tritt für mich ein, so wie ich für dich eingetreten bin. 대중은 쉽게 증오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과 분노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 우리를 맹목적인 생각으로 몰아넣죠. 땅올림이 유일한 차선책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위해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진격의 거인은 둘 중 하나를 강요합니다. 이 복수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면 다 죽이던가 모두가 용서하던가. 진격의 거인은 단지 이야기 속 한편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증오와 선동, 그리고 인간 본성의 그림자에 관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그 경고를 듣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일 테니까요.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인류는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곧 냉전이 시작됐고 핵무기라는 최종 병기는 억제력이라는 이름 아래 세계를 조용히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우리는 하이브리드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 사이버, 정보, 민간인까지 전쟁은 모든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뿐 아니라 국가조차 없는 자들의 전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경은 무의미해졌고 전쟁은 더 이상 선언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 모든 것을 본다면 에렌이 옳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증오의 연쇄는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끝을 내겠다. 우리는 아직도 마키아벨리를 독재자의 교과서, 비열한 권력술의 대변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가 군주론을 쓸 때와 지금 정말 세상은 달라졌을까요? 인간은 때론 자유를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괴물은 잠시의 평화를 남기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렇기에 우리는 묻게 됩니다. 평화는 가능할까? 도덕으로 세상을 지킬 수 있을까? 괴물이 되지 않고 세상을 지킬 수 있는가? 진격의 거인과 군주론은 말합니다. 완전한 평화는 인간의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나아갈 겁니다. 답을 찾기 위한 여정으로.